고금소총과 야담. 종의 말을 듣고 명당을 정한 지사. 옛날 어떤 선비가 있었습니다. 친지 중에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해서 오랫동안 선비에게 의지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선비가 병이 들어 곧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아무개를 찾아가 맷자리를 구해달라 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 명당을 골라줄 게다. 이 말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성복하는 날 형제 셋이 의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이와 같으니 가서 간청해보자. 맞상제가 말과 안장을 갖춰 아무개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는 함께 가서 맷자리를 구하자고 청했습니다. 아무개는 평소 사귀어온 정분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청하지 않더라도 내 이미 자네 아버지 조상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가서 맷자리를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있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네. 내일 내가 혼자 가보겠네. 맞상제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다렸으나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생을 시켜서 말을 타고 가보게 하니 아무개의 말은 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가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어탕치고 돌아와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또 전날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막내 동생이 가서 청해도 아무개는 전날과 같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형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뼈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지만 살은 우리 집에서 붙여준 것이다. 천하에 이같이 의리 없고 막대 먹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청하지 말자. 다른 지사를 구하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에는 나이가 겨우 16살 정도 된 종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리석고 게을러 그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계절에 맞는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방에 들어가 자는 것도 허락받지 못해 매일 붓두막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노하고 혐오스러워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마침 마루 아래에 있다가 주인 형제들이 지사를 욕하는 말을 듣고는 자청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연이어 가서 간곡히 청해도 오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청해서 오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다른 종을 시켜 그를 쫓아내니 그 종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인이 가면 반드시 청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간청하니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 종이 가서 청을 한다면 그 사람도 욕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시험 삼아 보내서 결과를 살펴본다 해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형들도 허락했습니다. 종은 작은 쇠를 갈아 뾰족한 칼을 만들어서는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종은 안장을 올린 말을 끌고서 떠났습니다. 아무개 집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문 안으로 들어가 불렀습니다. 생원님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가? 모 댁에서 왔습죠. 아무개가 그 말을 듣고 생김새를 살펴보니 전날 모 선비 댁에서 익히 보던 종이었습니다. 이어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생원님께 청을 하러 왔습죠. 아무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안 오고 내가 와서 나에게 청을 한단 말인가? 난 절대 갈 수 없다. 종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청했습니다. 제발 가십시다. 아무개가 더욱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종이 가자고 거듭 청하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차례 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돌연 앞으로 나아가 아무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가슴팍에 걸터 앉아서는 왼손으로 아무개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 칼을 꺼내 찌르는 신용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의 살가죽과 뼈는 내 부모가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살은 모두 우리 주인 댁이 붙여준 것이다. 배은망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느냐.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아까울 것 없다. 아무개는 일어나 보려 했지만 무겁기가 태산 같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몹시 두렵고 겁이 나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안 가보겠는가. 가세, 가세. 종이 일어나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와서 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개는 마지못해 말에 올랐습니다. 길가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아무개에게 물었습니다. 저 묘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개가 말했습니다. 쓸만하다. 종이 말했습니다. 생원님은 뭘 안단 말입니까? 맷자리로는 비록 좋지만 지금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으니 흉악이 그지없습니다. 어찌 가서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아는가? 일단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큰일이니 어서 가서 구해준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말을 몰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개는 종에게 이미 겁을 먹었는지라 마지못해 산으로 올라가 상주에게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묘 맷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다는 말만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말을 하라고 계속 채근했습니다. 그때는 관 위를 다지는 석회를 벌써 절반이나 쌓고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하는 수 없이 말을 하니 상주는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개가 힘주어 말하니 그제야 함께 무덤 조성지로 가서 석회를 걷어내고 관 위를 덮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다른 금정을 내려 새 무덤 구덩이를 파서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떠나려 하니 상주가 은덕에 크게 감사하며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무개는 갈 길이 매우 바빠 머물 수 없다며 하산했습니다.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 종이 말했습니다. 장지는 어느 곳에다 정하려 합니까? 자네 집 뒤쪽에 쓸만하지. 절대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못의 물은 어떡할 텐가? 아무튼 그곳으로 정하세요. 아무개는 집으로 들어가 곡을 하고는 종의 말에 따라 연못 안 섬을 묘지로 정했습니다. 상제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개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당황하고 겁도 나서 종을 데리고 병풍이 처진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내 말에 따라 연못 가운데에다 장지를 정하긴 했지만 연못 물이 저같이 많은데 어찌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종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장사 치를 날을 정했습니다. 장사 치를 날이 다가오자 아무개는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못이 갑자기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개는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목가를 깎고 메워서 평지로 만드니 형세가 과연 좋아졌습니다. 학원을 마친 날 밤에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댁에서 반드시 후한 패백을 줄 것인데 일절 받지 말고 대신 나를 달라고 청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주인은 과연 선물을 후하게 주었지만 아무개는 모두 받지 않고 그 종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인은 일을 하지 않는 종을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그 말을 듣고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무개는 종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에게 장지를 정해줄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 가요. 내가 말을 채찍질하다 갑자기 발을 멈추게 하는 곳에 무덤 자리를 정하도록 하세요. 아무개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종의 말대로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수입도 많은지라 10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종이 갑작스럽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무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다. 정이 매우 두터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나간다니 무슨 까닭이냐. 종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생원님이 죽기 전에 다시 와서 장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 문득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생원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생원님의 장지를 정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개와 함께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사방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청룡이 되고 저쪽은 백호가 됩니다. 저곳은 안산이 되니 모 방향으로 좌향하세요. 이곳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 셋이 나올 것인데 틀림없이 대단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산에 한 곳을 정해 부인의 묘지로 삼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쓰면 선물을 많이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아무개 집에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좋은 묘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기만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을 모아서는 그 종이 오기를 기다려 명당을 얻으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가서 맷자리를 잡으려고 산을 살필 때 여종은 나물 광주리를 들고 몰래 뒤따라가서 숲을 사이에 숨어 종이 가리키는 곳들을 일일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사는 친척 서너 사람을 불러와 준비해둔 돈 50냥을 주고 석회와 식량을 급히 마련해 오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종이 점쳐준 곳에다 이장하고 즉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종은 자기가 노비이기에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반드시 양반집에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곳으로 가서 남이 집살이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인이 그녀를 시집 보내고자 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천하나 본디 양반이었으니 상민과는 혼이 날 수 없습니다. 양반 가문에 시집 가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이웃에 여러 대 동안 벼슬을 못하던 양반인 홍총각이 나이 30이 되어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홍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를 얻고 싶은가? 나에게 수양딸이 있네. 이리하여 여종과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종이 아들 셋을 낳자 남편 홍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홍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렇긴 해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 법이니 생계를 꾸려갈 길이야 어찌 없겠어요.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상경해 온갖 일을 다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3명의 아들이 차례로 과거에 급제해 집안이 부귀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종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세 아들을 불러서 집안 내력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모처 아무개 양반의 종이었단다. 너희는 비록 귀하게 되었지만 모름지기 옛 주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날 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창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말을 듣고서 도둑은 생각했습니다. 자잘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보다 차라리 옛 주인 집에 알리는 게 낫겠다. 추노를 하게 하여 소득의 절반을 얻어먹자. 드디어 아무개 양반 집을 찾아가서 일일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는 말했습니다. 곧바로 추노를 하신다면 필시 죽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선은 노주의 말을 발설하지 마시고 친척의 의리로 가서 보시다가 동정을 잘 살피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주인은 그 말에 따라 여종의 집을 찾아가서는 친척이라 하고 그 집 주인 어머니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첫눈에 옛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짐짓 기뻐하는 체하며 곧바로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오시는 겁니까? 그러고는 후하게 대접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절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며칠 머물게 하고 물건들을 푸짐하게 주어 보냈습니다. 애당초 아무개가 죽고 그 아들들이 종이 점지해 준 곳에다 매장하려 했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매장을 하고 봉분을 우뚝 세워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점지해 준 앞산에다 장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뒤 그 아들들은 부귀해진 여종의 집에 의탁해 평생을 보냈다 합니다. 부자에게 설교한 도둑. 영남에 한 사족이 있었는데 대대로 부자여서 100여 만금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터잡고 사는 곳은 삼면이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앞으로는 큰 강의 동구 밖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거느리는 행랑채만 해도 200여 집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대대로 시골에 살아왔습니다. 사돈간 친인척도 모두 향반이어서 서울에는 일면식 있는 친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권세 있는 집안과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럴 길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무렵 이웃읍 울산의 원이상을 당하여 그 생질인 박교리라는 자가 읍에 와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이날 강방 모래사장에서 준말을 타고 건장한 종들을 거느린 한 행차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무태 올라서는 가볍게 나는 듯 바람처럼 달려가 대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말에서 내려 당에 오르니 집주인이 옷을 갖춰 입고 맞이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니 객은 자기가 울산원의 생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초상을 당해서 상여는 모레 나가는데 자고 갈 장소를 살펴보니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종들이 묵는 숙소 두어채에서 상여 행렬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는지요. 주인은 오래전부터 권세가와 관계를 맺어 급할 때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제 재력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 바라던 바가 아니겠는가. 흔쾌히 허락하니 객이 거듭 감사해하며 날짜를 약속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이 되자 주인은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해 큰 집 서너 채를 비우고 뜰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호도 새로 바르게 했습니다. 상여꾼이 쉴 곳과 양반이 묵을 곳이며 접대할 음식까지 차질 없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조카들과 의관을 갖춰 입고 기다렸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정말로 상여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방상시가 앞장섰는데 관을 따르는 행렬의 절반 이상이 인근 읍 수령들이라 했습니다. 상여를 호위하는 가명과 병영의 비장들은 명주실로 싸게를 해서 만든 갓을 쓰고 무관의 청색 복장을 갖춘 채 백마를 타고 좌우로 나눠 섰습니다. 장정들이 수호하고 안장 얹은 말들이 둘러싸니 강변 20리 나무다리를 꽉 메웠습니다. 이미 큰 배 10여 척을 준비해 두었기에 즉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차려놓은 곳에 상여가 멈추자 곡성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이윽고 박교리는 종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왔습니다.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는 말했습니다. 두터운 배려를 받아 관을 편하게 운반했습니다. 높으신 의기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비용 들 것도 없는 일을 두고 어찌 수고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채에서 급히 들어와 보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생질이 들어가니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상여에는 애초에 관 같은 건 실리지도 않았고 들어있는 게 모두 무기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인은 그제야 깨달았으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그럽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나오니 박교리가 물었습니다. 주인장의 안색을 보니 근심과 두려운 빛이 가득하십니다. 혹 걱정거리라도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아이놈이 위급한 병에 걸렸죠. 다행히 금방 나았습니다. 박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의 도량이 좁으시군요. 오늘 내가 원하는 바는 재물 중에서 가벼운 것에 불과하오. 토지와 사람, 가축, 집, 곡식 등은 그대로 남아있소이다. 오늘 잃어버린 게 사소하진 않지만 몇 년 안에 저절로 채워질 텐데 어찌 그리도 심각하게 근심하시오. 게다가 재물이란 천하의 공기라오. 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쓰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으면 가져가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쌓고 지키는 자라 하겠고 나 같은 사람은 쓰고 가져가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줄어들고 자라는 이치와 비고 차는 것이 호응하는 것은 조화의 상도라오. 주인장 역시 조화에 기대는 존재죠. 그러니 어찌 자라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으려 하며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는 않으려 하오. 사태를 일찍 알아차렸으니 어두운 밤에 소란을 피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해칠 필요는 없지요. 주인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녀자들을 한 방에 모이게 하는 게 좋겠어. 주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박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박교리가 다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 평생 끔찍이도 아끼시던 물건이 있을 테죠. 그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죠. 주인은 700금을 주고 새로 산 청나귀를 가장 아낀다 했습니다. 어느새 수령, 비장, 상제, 상복 입은 자, 행자, 곡비, 상역군, 마부 등 모두가 소매 좁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들고서 바깥마당에 늘어섰습니다. 몇천 명인지도 모를 사나이 모두 신수가 건장하고 기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박교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안으로 들어가서 은하, 옷, 그릇은 물론이고 가채, 비녀, 팔찌, 구슬과 옥, 비단 등 각방의 물건을 모두 끌어내라. 단 부녀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비록 억만금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디 가까이 가지 말거라. 재물이 중요하나 명분은 더욱 엄중하니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율대로 처리하겠다. 또 청나귀에는 손대지 말도록 경계하고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거느리고 들어가서 난잡해지지 않도록 하시구려. 주인은 먼저 어머니가 거처하는 방으로 도적들을 안내했다가 큰 며느리 방, 작은 며느리 방, 막내 며느리 방, 동쪽 타락, 서쪽 타락, 앞곳간, 뒤곳간 등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적들은 방방 곡곡의 물건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바깥마당에다 쌓았습니다.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큰 사랑, 별당에 있는 물건들도 남김없이 쓸어냈습니다. 무려 억만금이나 되는 재물을 건장한 말에 싣고는 일시에 나는 듯이 강을 건너 달아나 버렸습니다. 박교리는 떠나지 않고 주인과 자리를 같이 하며 마주 앉아 세용의 화복으로 위로하고 도주의 취산으로 비유하고서는 길게 인사를 올리고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객을 한 번 보았는데도 이렇게 불행해졌으니 불행을 두 번 만나는 일은 원치 않을 테지요. 이제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구려. 바라건대 주인장은 순리를 조차 진중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라오. 그리고 서울의 사대부와 교제할 생각일랑 다시는 하지 마시오. 이번에 박교리란 자와 사귀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었어? 이의 말에 올라타서는 또 주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잃은 사람은 을에 뒤쫓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짓은 하나도 이로울 게 없소이다. 부디 주인장은 상투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거듭 신신당부를 하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침내 강을 건너 말을 달려 날아갈 듯이 떠나가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뒤 수백 가구의 하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한숨을 쉬며 위로하고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뒤쫓는 일을 두고 왁자지껄 의논하더니 앞다투어 나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놈들은 바다에서 노는 무리이니 분명 육로로 달아날 리가 없지요. 여기서부터 아무 해문까지는 면리이고 아무 해구까지는 면리이니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면 따라잡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리 600여 명이 좌우로 무리를 나누어 아무 포, 아무 해변으로 날듯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 대초는 아무 해구에 있고 아무 대초는 아무 포구에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수천 명의 무리라 한들 우리가 어찌 패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금지했습니다. 그중 이를 좀 안다는 우두머리 종 10여 명이 번갈아 아뢰었습니다. 적장이 추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한 짓이죠. 쇠뇌들 600 장정이 공연히 억만금 재물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맞붙지 못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뒤를 쫓는 일은 이미 준비한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포구는 여기서 멀지 않고 포구 마을은 매우 크죠. 정말로 한번 추격하면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잡지 못하더라도 패할 리는 없습니다. 엎드려 하소연하니
생원님, 소인들에게 모두 다 맡겨 일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주인으로서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에 있는 소나무, 대나무 숲을 속에서 장부 천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 사랑의 뜰로 나는 듯 달려오더니 발로 차고 밀치고 밟고 주먹질하고 머리털을 움켜잡아 당기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난데없이 장정 600명이 마치 흙으로 만든 개와 기와로 만든 닭처럼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진 쥐나 썩은 새 새끼처럼 꺾였습니다. 그 기세가 비바람이 어지럽게 날리는 것 같고 빠르기는 우레와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모조리 밟아 뭉개고 나서 일시에 강을 건너가 버리니 또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눈이 뽑힌 놈, 팔이 부러진 놈, 코피 흘리는 놈, 뇌가 터져나온 놈, 옆구리가 꺾인 놈, 이빨이 빠진 놈, 귀가 떨어져 나간 놈, 뺨이 부은 놈, 머리통이 깨진 놈, 다리를 저는 놈, 뼈가 어긋난 놈, 살갗이 찢어진 놈, 숨이 급한 놈, 기절한 놈 등 각양각색 성한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역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잃은 물건을 챙겨보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마구간의 청나기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문득나게 울음소리가 강 건너 나루에서 들려왔는데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주인이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시켜 나가보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청나기가 은 안장과 청실 굴레를 하고 강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큰 그물망 속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의 머리가 담긴 채 안장 앞쪽 왼편에 걸려 있었고 말굴레 오른편에는 편지 한 통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강병리에서 은혜를 널리 베풀어 주신 집사님께 월출도에서 안부 묻습니다라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이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2차례 건너가 깨우쳐 준 건 오랜 계획에서 나왔지만 상황이 몹시 바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떠하신지요? 재물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가슴에 품지 말아야 했습니다. 작별할 때 당부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마침내 종들이 다쳤습니다. 창랑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하게 새겨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의 300발이 재물을 섬으로 수송해서 우리가 1년 쓸 것을 충당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청나기는 온전히 되돌려드립니다. 안장에 걸려있는 물건은 명령을 어긴 자의 머리이니 살피시길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호걸스러운 도둑. 주인이 이를 보자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는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듯 사라져 가슴속이 막힌 데 없이 시원해졌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도적을 만났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세의 호걸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산이 가로막혀 다시 만나볼 길이 없으니 항상 그리워한답니다. 그러면서 슬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